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20년째를 맞는 성소수자 문화 행사입니다. 이때를 즈음해 한국당에서 동성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한다. 당대표가 한 말이고 당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커밍아웃을 요구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 총선, 나아가 대권을 향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어제 더 뉴스에 출연한 한국당 인사는 정당이 동성 혼인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가질 수 있어도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인정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퀴어 축제에 맞춰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사실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권만큼은 선거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더 훈수 정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선 주자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정치적 견해가 다른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 하나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비준에 따른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4개 협약에 대한 즉각적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OECD의 전망치와 같습니다. 수출 하락과 세계 경제 둔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KDI는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지난 1분기 가계빚은 1,540조 원으로 집계돼 증가폭이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에 앞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화물선 압류는 극악무도한 불법 행위라며 화물선 반환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말로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됐고 영장 실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윤 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원주 별장에 드나들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지켜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퇴근 뒤에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입력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제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여전히 교착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잠깐 희망 섞인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군요. 지금 여야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그제 3당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며 진전된 모습을 보였던 분위기가 반전된 건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 간 협의가 불발된 이후입니다. 먼저 협상 불발을 알린 건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진 않으면서도 한국당이 가져온 합의문 초안이 너무 황당할 정도였다고 협상 과정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취임 후 강경한 태도를 자제해왔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단호한 어조로 돌아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역시 팽팽히 맞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유야무야 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둘 간의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밖으로 나간 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에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여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1대1 연쇄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 오후 2시엔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당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원내 지도부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이 틀어지면서 의총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관심입니다. 여야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더군요. 이 문제도 입장이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확대간부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장 13개월을 끌어온 재조사 결과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핵심적 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론이 진상조사단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건 충격적이라며 소수 검찰 중심의 결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비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집안 싸움이 시끄럽더군요. 오늘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네, 오늘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당내 분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 철회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가 당내 민주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는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실상 당무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재훈 의원이 손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다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임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반발하는 등 극심한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임시 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저녁 7시에 긴급 임시 최고위를 다시 열겠다며 손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도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자,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그동안 기준이 없었나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경찰이 마련한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구체적인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이번에 만든 기준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하면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면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안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대응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말로 설명하고 도주하거나 뿌리칠 때는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찰봉부터 권총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상황별로 마련했습니다. 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문제겠지만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이런 우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보신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대가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과 다른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 신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이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이 반대로 과잉 진압을 막는 그런 의미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울산에서 농성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화물차 밑에 들어가서 운송을 막고 있었던 노조원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이런 경우 테이저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상대방을 잡아 끌어내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상황에 따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달라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 대응할 때 비례의 원칙에 따라왔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명시된 무기 사용 기준을 보면 범인의 체포 등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물리력 사용 기준이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활용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육군 간부가 병사들을 시켜 초과 근무 수당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퇴근 뒤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입력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한 군부대. 이모 중위는 정상적으로 퇴근하고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챙겼습니다. 당직 근무를 하는 병사에게 전화해 퇴근 시간 조작을 부탁한 겁니다. 초과 근무 시작 버튼을 눌러놓고 종료 버튼은 이제 안 누른 상태에서 당직 사병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꺼달라라고 하고 이제 퇴근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사무실 근무자들끼리 컴퓨터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달 뒤 허위 신청이 횡행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부대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은 주의 공지만 띄운 채 별다른 조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중위는 사병이 아닌 다른 후임 간부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했습니다. 이후 후임 간부마저 초과 수당 빼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나한테 막 맨날 꺼달라고. 그치, 나도 했었지, 정말로. YTN이 취재에 나서자 부대 측은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서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부가 초과 근무를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부당 수급이 맞다면 부당 수령액은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령액의 2배는 가상금을 다시 추가 징수하고. 하지만 일부 간부의 비위가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은 배워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후배 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수인계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관행으로 통한다는 수당 조작과 대리 입력 강요는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착복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기죄,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쌈짓돈에 눈이 멀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군 간부들. 기강 해이는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단독 보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윤 씨에 대해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텐데요. 황당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가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면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윤 씨가 내연녀 권모 씨를 상대로 낸 간통죄 소송을 맡았던 정강천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법원에 재직할 무렵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 측에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새로 맡게 된 만큼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일주일이고요. 그 기간 내에 출석을 해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피고인도 변호인을 선임을 하든 어쨌든 신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윤 씨의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모임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변호를 한번 해줬었어요. 저희 가족들을 초대를 해갖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호인 선임 배경에는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이 닷새 만에 검찰에 나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 씨까지 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나선 겁니다. 검찰이 윤 씨에게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에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유명세를 믿고 샀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인블리의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사태가 연일 논란입니다. 인블리는 쇼핑몰 사업체인 동시에 SNS 유명인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홍보와 판매를 해온 일종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례로 분류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블리의 공식 계정 팔로워는 11만 9천 명입니다. 인블리의 경영진이었던 임지현 씨 개인 계정은 호박즙 사태에도 불구하고 팔로워가 80만 명 이상입니다. 임지현 씨처럼 SNS 팔로워가 많아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한 홍보와 판매 등이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지난해 말 조사에서 SNS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SNS에서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NS 쇼핑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인플루언서의 인지도와 정보 제공, 그들이 진행하는 공동 구매 등이 꼽혔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SNS 쇼핑 확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SNS 쇼핑 소비자 10명 중 약 3명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DM과 메신저를 통한 직거래에서 발생했고 인플루언서 등이 소개한 해외 사이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사례 중 대다수는 환불이나 교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금한 뒤에 해당 SNS 계정이 폐쇄되고 또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제품 불량, 과대 광고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블리는 사업체이고 판매를 매개한 인플루언서가 회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SNS 내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 주름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지난 1분기에는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증가폭이 14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더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태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계빚이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구체적인 요인이 뭐였습니까?
네, 일단 상황을 살펴보면은 가계 빚을 말하는 가계 신용 잔액이 1분기 말 기준으로 1,54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그러니까 4.9% 증가한 건데요. 이는 2004년 4분기 이후 최소 증가폭입니다. 또 2016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둔화이기도 합니다. 이 가계대출은 1,451조 9천억 원으로 5조 2천억 원 증가한 데 그쳤고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말하는 판매 신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가계빚 증가폭이 둔화한 건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확대하면서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가 통화정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계빚 증가폭이 한풀 꺾인 셈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그 이후로 가계빚의 빠른 증가 속도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인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각종 연구기관에선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지금까지 국내 경제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하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마저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달 만에 0.2%포인트나 낮춘 2.4%로 제시할 정도로 경기 악화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가계빚 증가폭도 소득 증가율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75%로 동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만장일치였던 지난 금통위와는 달리 이번에는 인하를 요구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수출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면에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취업자는 2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10% 이상 줄면서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도체 부진과 중국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입니다. 2.4% 성장 전망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 효과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수출 부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진 그런 모습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수출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내수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올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15만 명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예상보다 아주 크지는 않은 데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업률은 하반기에 다소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3.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 조건 악화로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요 회복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하방 위험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개선 요인으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간 소비 확대를 꼽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렇게 경제 부진 우려가 커지자 KDI는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넉 달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습니다. 저물가 현상이 길어지면 성장 동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KDI는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로 0%대에 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는 가운데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013년 이후 줄곧 통화당국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았던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물가 흐름이 계속돼 2분기에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다면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KDI의 판단입니다. 최근과 같이 물가 상승률이 0%대로 하락하고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이에 상응한 정도의 충분히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역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둔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 역시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출 구조를 조정을 했을 때 이해관계 이해관계 집단들이 이제 관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걸 제대로 이제 손을 이제 보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면은 저는 증세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KDI는 이와 함께 빨라지는 인구 고령화로 앞으로도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론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준하고 관련 법도 고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들 정리해 주시죠. 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개 등 모두 4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4개 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이 2개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87호와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98호입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29호도 비준을 추진하는데요. 주요 쟁점인 사회복무 요원 등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걸 금지하는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정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준 동의안 처리와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니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그동안 거셌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연합 EU가 한 EU FTA의 근거에 우리나라의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처음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통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계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법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고 어려운 길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가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자국 화물선 압류 조치를 불법 행위라고 공개 비난하며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행돼야 한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성 북한 유엔 대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산인 와이즈 어니스토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ise Honest by forcibly taking it. 이는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오판이자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정신의 위배라며 화물선의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United States should deliberate and think of the consequence. Also, United States must return our cargo ship without delay. 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싸잡아 비난하며 국가 주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15분 동안의 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미국은 일축했습니다. 북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미 국무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여론전에 나서자 미국도 국제적 대북 압박 전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돌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토의 압류 발표를 했던 미 법무부는 국무부와 달리 논평을 거부하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 발송, 유엔 대사 회견까지 이어가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맞대응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압박을 이어가며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른바 식물국회 상황에서도 정치권의 시계는 총선과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군에서 나오는 발언 하나, 행동 하나가 민감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제 머리 못 깎는다 발언과 이낙연 총리의 심부름 발언, 그리고 장외를 돌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언행이 그렇습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대권 잠룡들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부터 좀 하죠. 유 이사장이 최근에 대북 송금 특검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께서도 비판하는 발언하셨고 또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네.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광주 MBC 김낙곤 국장이 진행하는 시사본색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광주 MBC 시사본색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 적도 있고 진행하시는 김낙곤 국장과 잘 알아서 그 배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 보도가 와전됐지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한 발언을 하시지 않았어요. 네. 다른 분이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유시민 이사장에게 굉장히 미안하다 하는 오히려 사과를 드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저의 그러한 비판적 논평에 대해서도 인내해 주시고 변명하지 않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하지 않았어요. 네, 유 이사장이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이 대북 송금 특검,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실시했던 대북 송금 특검은 햇볕 정책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정책적 결정이었다. 예. 그런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유시민 이사장께서 또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네. 굉장히 그 슬픔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됐든 예. 유시민 이사장이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 광주 MBC 시사본색의 김낙곤 진행자가 저한테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나간 얘기고 네. 또 지금은 햇볕 정책의 가장 강력한 계승자이고 또 실천을 하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공을 위해서 김대중, 네. 노무현, 문재인 이 지지 세력들이 이러한 것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 보도가 와전된 것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야, 뭐 유시민 이사장 얘기 꺼낸 거는요. 이제 대권 잠룡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한 발언 하나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나와요. 네, 예.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왜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그러니까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네. 자, 뭐 녹취 듣기도 전에 저분 나와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네. 약 한 달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네.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스태프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유시민 이사장도 이 프로그램은 항상 두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예. 오늘은 박지원 대표 한 사람만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네. 앞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꼭 단독으로 저를 이렇게 수시로 면담을 해 주십시오. 네. 했더니 웃으면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물론 농담으로 받았지만은 예. 굉장히 저분이 대권 가도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에 가서 질문을 하니까 안 나온다 했는데 정치하지 않냐? 예. 그랬더니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나를 욕해라. 비난받을 각오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양정철, 김어준 저분들하고 얘기하면서는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당신들이 깎아주면은 대권 후보도 하겠다. 예. 했는데 또 어젯밤에 오늘 밤 김재동에 나가서는 하지 않는다. 예. 라고 했는데 저는 어젯밤 방송은 급격하게 지금 대권 후보로 척척척 걸어가니까 너무 부담돼서 한 발짝 빼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오늘 밤 김재동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한 발언이죠.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예. 발언은 그 광주 발언. 광주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광화문에서 했어요. 광화문이 예. 뭐 광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발언 당시에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다 질문을. 지금 영상 보면은 못 들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저분이 얼마나 영특한데.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정치 또는 대권을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알릴레오 팟캐스트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도?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고 예. 또 저희들도 저도 그랬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진보 개혁 세력의 대표 주자로 나와서 네. 함께 경쟁해 주면은 굉장히 흥행도 되고 네. 지금 황교안의 독주보다는 이쪽 진영이 훨씬 좋지 않냐. 그래서 꼭 나와라. 네. 나는 환영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조금 죄송하고
또 3년간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슬쩍 한번 빼놓은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보지만 저는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나온다. 나와야 되고 나온다. 나온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본인 안 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도 그 대선 후보군들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빼달라고 해서 실제로 MBC 최근 조사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빼고 나니까 또 이제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발언을 해서 그렇죠. 예. 언론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조사할 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스럽더라도 네. 아무튼 굉장히 국민들의 이목을 네. 집중시켜 나가는 흥행에는 네. 성공하고 있다. 그것도 다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계산까지 하면 계산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총리 얘기도 할 텐데요. 발언 잠시 듣고 진행하죠.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기획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지요. 네, 그 정도이고요. 네, 들으신 대로 심부름을 시키면 따르겠다. 근데 이건 이제 총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총선이건 대권이건 예. 이낙연 총리의 저 성숙한 세련된 답변 때문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특히 우리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호남 주자가 없는데 예. 이낙연 총리 당신이다. 이럴 정도로 지지가 높은데 저렇게 세련되고 성숙하고 네. 좀 요즘 보면은 해방 후 보역 갈등으로 꼭 그래서는 안 됐지만은 남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 후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예. 저렇게 합리적 답변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쏙 귀에 들어오게 말씀하시니까 인기가 좋은데 지금 총리가 그럼 관련하겠다 하면은 한국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예. 잘하시잖아요. 아주 인기 좋아요. 심부름 시키면 하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럼 선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받는데 네. 자기는 지금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니에요. 네. 대통령한테도 슬쩍 넘기고 또 시키면 하겠다. 네. 하니까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또 안정적으로 답변하니까 예. 저런 절묘한 언어 구사력을 이낙연 총리가 아니면은 못할 거예요. 박 의원보다 낫다고 보시는 거죠?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총리 하시겠죠. 네. 나중에 대권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저분도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만약 유시민, 조국, 이낙연, 박원순, 김부겸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하면은 예. 거기에서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돼야 경쟁력 있는 검증된 후보가 태어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혼자 나와서 독주를 하면은 집토끼는 잡을 수 있지만은 국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약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저분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이제 그 총리직을 그만하고 이런 뭐 선거에 뛰어든다면 총선이 될까요? 저는 총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총선부터 나올 것이다. 예. 그 이유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아직도 대통령 3년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총리 하시다가 총선 나오면은 역시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면서 후보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여권의 그 대권 잠룡들 쭉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아, 그렇죠. 네. 제가 숫자를 했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당장에 SNS에다가 참 잘 됐다. 네. 진보 세력이 붕괴되더니 이제 소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큰 길로 뚜벅뚜벅 가라. 그 대신 경기도지사 처음 출마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해줬는데 당선되고 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대표님 꼭 곰탕 한번 모실게요. 네. 그리고 곰탕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곰탕이 네.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켜서 네. 성남시장 때부터요. 예. 그래서 너는 내가 만나면 이 시장, 이 지사, 너 왜 곰탕 안 사? 하면은 사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광주 5.18 행사장에서도 만나가지고 대표님 꼭 곰탕 모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 지사, 당신 곰탕 얻어먹다가는 대통령 돼가지고 혹시 얻어먹을 것 같다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해요? 저는 네. 남이 좋아할 말을 잘합니다. 예. 그분도 좋죠. 지금 여러 인사들 얘기했는데 뭐 경중이 쏠려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진보 개혁 세력이 꼭 정권 재창출되도록 예. 그 역할을 저는 전국에 있는 김대중 세력과 호남 세력을 잘 묶어서 역할하겠다. 예. 이게 있지 지금 누구한테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이 지사와 관련해서는요.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많죠. 네. 이번에 또 제가 이 지사 그렇게 좋게 평하니까 일부에서 엄청나게 문자와 전화 뭐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건 잘못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보수층, 일베층에서는 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 험담을 하는데 우리 진보 측에서는 개인을 선호해가지고 거기 아니면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건 진짜 안 해야 될 짓이에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내가 완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는 누군가가 우리 당의 정동영이거든. 네. 누구든 진보 개혁 세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거지 특정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지사 경우 민주당 후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소속이니까. 그렇죠. 예. 그쪽을 도전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 당연히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셨습니다만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독주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독주죠. 네, 뭐 다른 경쟁 상대가 나올 만하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뭐 홍준표 전 대표가 고개를 조금씩 해보려고 네. 하지만은 족탈불급이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번에 장애투쟁 거의 한 달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몸집 불리기를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볼 텐데 먼저 황 대표가 최근에 했던 발언 몇 가지 좀 듣고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저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전술이잖아요. 통할까요? 구상유치한 거죠. 제가 볼 때 예. 저렇게 하면은 지금 장애투쟁처럼 예. 태극기 부대 자기 식구들 집도끼는 잡지만은 예. 역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그 시대 정신과 역사관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후보는 되겠지만 대통령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늘 박 의원께서는 한국당하고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인물의 한국당 후보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그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겠지만 예. 나는 지금도 통합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해창의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창 후보는 조순 시장을 쳐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경쟁자를 배척시켜 버렸는데 황교안 대표는 의외로 그 통합의 언행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보수권 내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네. 다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서 황교안을 덮을 만한 후보가 나오면 네. 별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지금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독주를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독주 체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면은 네. 그건 그때 끝나는 거죠. 아. 그런데 저는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예. 집토끼 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특히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지도자들은 탈정치, 탈이념, 네. 민생을 이주로 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후 그러한 지도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 황교안 대표가 저런 색깔론, 저런 독재자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생 문제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 이런 대안을 제시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 저분은 다르구나 했는데 국회에서 들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장애투쟁하고 막말하는 걸 보고는 당신도 똑같은 구정치인이다. 예. 이런 평가가 저는 그렇게 집토끼는 단결시키겠지만은 앞으로 큰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봅니다. 황 대표가 박지원 의원의 훈수를 잘 안 듣는 모양입니다. 별로 안 친한 모양이에요. 아니요, 법무부 장관 때는 제 말 잘 들었는데 그래요? 요즘은 그때는 법사위에 계셨으니까 그랬겠죠. 예. 네. 저분은 아마 필요하면 하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예. 또 저도 도울 생각 전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한국당 그 총선 실패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자기들은 아마 패스트트랙 지금 현재의 법대로 하면은 과반수 이상을 하겠다라고 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과반수 안 되는 거 어떻게 됐든 실패라고 하기는 현재의 어렵잖아요. 네. 의석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면은 실패입니다. 현재 의석보다 줄어들면 실패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로 하면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의 우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수 개신교로 통칭되는 그쪽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을 내놓고 지지하고 뭐 이런 발언들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한국당이 200석을 못하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 황교안 대표를 직접 만나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MBC에서 보도됐습니다만 혹시 내가 대통령 되면 장관 한번 하실래요?라고 황 대표가 본인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육성이 어제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또 빨갱이 국회의원들은 다 쳐내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도 설교 중에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전광훈 목사 본인은 뭐 장관 제의라든가 빨갱이 국회의원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당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아침에 네. 제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네. 바로 직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조우를 해서 악수를 했는데 벌써부터 제가 아까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예. 정치를 했으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건데 어떻게 됐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습니까? 예. 저렇게 장관을 대통령 선거 3년 앞두고 입도선매설이 나오면은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근본주의자예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처님 오신 날 합장을 하지 않았다거나 정광훈 목사님 또 그 한국당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은 저도 동성애 반대론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되겠느냐? 클린턴 미국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클린턴 후보는 중도 보수의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연설을 하겠다. 예. 거기가 동성애 천국이에요. 가서 연설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엄청난 데모를 하면서 클린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중도 보수 학부모 여성들의 지지로 클린턴이 무사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동성애, 합장 반대 이런 종교적 이유로 자기 팔을 응집해 나가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될까 하는 것은 의심스럽고 네. 뭐 정광훈 목사님은 본래 그런 보수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의 말씀 내용을 여기에서 반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훈수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한국당이나 황 대표가 실제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종교를 끌어들인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건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합장을 안 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기독교 네. 계통과 상당한 또 본인이 네. 그런 철저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표출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예. 피아를 구분시켜 나가면은 국민 통합에 지장이 있다. 예. 그러면서 왜 어떻게 저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자꾸 자기 편끼리 하느냐 하는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안 하면은 국민들이 아 진짜 당신은 다릅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먼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뭐 선을 됩니다. 긋는 것보다도 그러한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예정돼 있는 자유한국당 서울 집회가 불수용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할 만큼 한 것이니까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1:1 연쇄 영수회담을 받아줘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1:1로 그렇게 잘 만나면서 왜 야당 대표들과 개별 회동을 주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1:1로 그렇게 잘 만나면서 왜 야당 대표들과 개별 회동을 주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라고 시한을 못 받기에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국회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을 강행적으로 만드는 것 때문입니다. 민주당 본인들이 입장 표명과 향후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그냥 국회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하기 나름이다. 네, 원외에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그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원내가 아니시니까 원내를 다니시는 건 뭐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1당 대표로서 그런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하실 건 삼가하시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괜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필요할 때 힘이 되도록 책임지는 인생금융, 인생금융 파트너 삼성생명.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정치적 견해가 다른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하락과 세계 경제 둔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KDI는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 반도체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반 국민이나 전체 노동자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유엔 제재 위반 화물선 압류 조치에 대해 극악무도한 불법 행위라며 화물선 반환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말로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출동 상황에서 5단계로 나누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격을 가할 경우 페이저건 등을 사용해 제압하기로 했습니다.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의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5개월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죠. 언제 체포된 겁니까? 네, 경찰이 아들을 체포한 건 어젯밤입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곡반정동에 있는 한 자택에서 26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아버지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신체 일부가 골절된 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한 건 다름 아닌 A씨였습니다. A씨가 아버지가 집안에서 죽었다고 직접 경찰에 알린 건데요. 신고 내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해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술을 마신 뒤 아버지랑 말다툼하는 도중에 2-4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상처를 씻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화장실을 가보니 아버지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놔둔 채 5개월 동안 생활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은폐돼 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A씨의 작은아버지가 집을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는데요. 생활비는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고 집 계약 명의도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A씨 집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버지가 A씨 집을 방문했고 형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발견 직후 A씨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당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한편 붙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신문이 끝났습니다. 윤 씨는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구속 이후 3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신문 언제 끝났습니까?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취재진을 피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윤중천 씨는 신문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대신 윤 씨 측이 어제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대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사회적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전한 겁니다. 윤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사기 피해자라고 본 내연녀 권모 씨나 성폭행 피해자로 본 이모 씨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무리하게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흘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에 윤 씨를 상대로 성범죄와 무고, 20억 원대 사기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함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혐의가 소명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학의 전 차관을 다시 불러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 3번째 소환인데요.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제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났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에서는 입을 굳게 닫은 겁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변호사 접견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뤄왔었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의심을 하면서도 속는 게 요즘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가 전화 가로채기라고 하는군요. 은행에 확인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살 김모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냈다가 그대로 날린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나 생각이 들어갖고 무서웠어요, 진짜. 정신아찔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수법은 이랬습니다. 평소에 거래하던 은행 이름으로 대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기존의 빚을 갚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깃한 마음에 안내 문자에 적힌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김 씨. 보안에 필요하다는 직원 안내에 따라 문자에 링크된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습니다. 앱을 설치한 뒤 평소 거래하던 은행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에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은 고객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그냥 오늘 오전에 해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이었습니다. 앞서 설치했던 앱이 김 씨의 전화를 가로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피해자가 걸게 되면 그 전화번호 자체가 보이스피싱 집단들 또는 이 그룹이 설정을 한 대표번호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방책은 뭐가 있을까? 대출은 될 수 있으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 대출 문자를 받게 되면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출 사기 문자라고 의심이 되면은 그 인터넷 연결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막아도 틈새를 파고 진화하는 수법에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액은 4,4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관련해서 의원님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추가 조치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감싸기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뭐라도 좀 말씀해 주셔야.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지. 아직 고심 중이신 건가요, 지금?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해. 이거 하지 마. 이견이 크다 이런 얘기를. 나는 길에서는 인터뷰 안 해. 하지 마. 대표님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난 길에서 인터뷰 안 하잖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길에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없다 보니까.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요. 나는 길에서 인터뷰 안 한다니까.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합의가 되신 거예요? 그만들래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당연히 입장 정하신 게 어떻게?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은 반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대변인이 있으시니까 이게 다니면서 인터뷰는 가능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 앉아서 하실 기회도 안 주시잖아요. 간다면 기자 간다면 하시잖아요. 대표님 이쪽으로 한 말씀만 가시기 전에. 여기 광주에서는 지금 증언들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오늘 어떤 대표님 안녕하세요. SNS 서포터 다녀왔습니다. 저절로 가려고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먼 걸음 하셨잖아요. 또 오는데 오늘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빨리 찍고 나 오늘 연락 좀 해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견을 좁혀오고 있었지만 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뚜렷한 입장차를 밝히면서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여전히 정상화 방안을 놓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3당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며 진전된 모습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물밑 협의가 불발되며 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수석 부대표는 한국당이 가져온 원임 합의문 초안이 너무 황당할 정도였다며 협상 과정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협상을 위해 취임 후 강경한 태도를 자제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단호한 어조로 돌아서며 이 한국당을 지적했습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당 역시 팽팽히 맞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밖으로 나간 한국당을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에 돌아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1대1 연쇄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오후 2시부터는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앞서 원내 지도부는 한국당 유감 표명을 포함한 한국당 요구안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협상이 틀어지면서 의총에서 어떤 의견들이 수렴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장자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민주당은 먼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장장 13개월을 끌어온 재조사 결과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핵심적 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론이 진상조사단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건 충격적이라며 소수 검찰 중심의 결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박주민 최고위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이 검경이 수사에 미온적이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서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언급하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개월에 걸친 재조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과 의혹을 낳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결과 재수사가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주요 당직 인선을 두고 집안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란 당내 분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비단권파 최고위원들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 철회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가 당내 민주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께서는 또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실상 당무 거부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임재훈 의원이 손 대표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다른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임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반발하는 등 극심한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임시 최고위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저녁 7시에 긴급 임시 최고위를 다시 열겠다며 손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었던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에서 이번에는 암모니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KPX 그린케미칼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됐습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에탄올 생산 공정 흡수탑과 세정탑 사이에 있는 밸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유출된 양이 수그램으로 많지 않아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암모니아 농도 측정 결과 사고 지점은 작업장 허용 기준보다 낮은 21ppm으로 확인됐으며 50m 떨어진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 조사와 안전 조치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국민과 전체 노동자보다 혈액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네, 김승재입니다. 네,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라면 꽤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 6개 회사 사업장에 전현직 노동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과 사망 위험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7년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따라 그 이듬해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관찰 자료 부족 등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추가 조사를 벌인 겁니다. 조사 결과 반도체 사업장 여성 노동자는 백혈병 발생 위험이 일반 국민의 1.19배, 전체 노동자의 1.55배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2.3배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혈액암인 B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발생 위험은 국민의 1.71배, 전체 노동자의 1.92배이고 사망 위험은 국민의 2.52배, 전체 노동자의 3.68배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측은 혈액암 발생 위험 증가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지만 작업 환경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작업자에게서 혈액암 발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정실, 무균실로도 불리는 클린룸 작업자인 여성 오퍼레이터와 남성 장비 엔지니어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살에서 24살 사이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높았습니다. 또 현재보다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높았던 지난 20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서 혈액암 발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공단 측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암의 증가, 여성의 생식기 계통 건강 이상이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암 외에도 위암과 유방암, 신장암, 일부 희귀암에서도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반도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험도가 높은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승재입니다. 작년 이맘때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뒤늦게 리콜이 진행된 적이 있죠. 당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이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이 문제를 살펴본 결과 관계 당국의 무성의한 대응,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BMW 차량 연쇄 화재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관리 실태가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등이 언론과 소비자 등이 제기한 위험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2015년 이후 매월 한 건 이상씩 이어졌는데도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차량 화재 사고를 당한 소비자의 불만 신고 6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전에 대응할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한 피해자는 2017년 11월에 화재 당시의 CCTV와 사진, 화재 원인에 대한 BMW 측의 판정 결과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신고 내용이 접수됐습니다라는 무성의한 통지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역시 2017년 11월에 관련 법령에 따라 BMW 측으로부터 기술 정보 자료와 무상 수리 정보를 제출받고도 역시 아무런 분석과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만약 이때 제대로 검토가 이뤄졌다면 화재와 관련된 차량 결함을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반발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리콜 조치 대신에 내리고 있는 무상 수리 권고에 대해 감사원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리콜 대상 차량인데도 결함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거나 렌터카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5세대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네 판매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대형 유통점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출시에 맞춰 한 이동통신사가 대형 유통점에 내려보낸 불법 보조금 정책 내역서입니다. 출고가는 120만 원 수준, 여기에 불법 보조금 70만 원 가량을 붙이라는 내용입니다. 공시 지원금 50에서 60만 원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오히려 최대 10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를 빼가면 경쟁사는 곧바로 웃돈을 더 얻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주도한 곳은 다름 아닌 이동통신사 본사. 출시 첫날 SK가 오전부터 이제 정책이 계속 추가 반영이 돼서 공시지원금 외에 리베이트가 60만 원 후반대까지 치솟았어요. 그 기조에 맞춰서 LG텔레콤도 리베이트를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반면 불법 보조금 영업에 소극적이거나 판매량이 부족한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의 압박에 시달린다고 토로합니다. 정책을 수혜를 안 해준다거나 선호기기도 기계 배정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분명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소규모 휴대전화 판매점. 이동통신사가 5G 가입자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이런 동네 판매점은 울상입니다. 대형 유통점이나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매장에는 공시 지원금 외에 수십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지만 이른바 동네 장사를 하는 소형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만으로 손님을 받아야 하는 입장.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판매한 단말기는 이곳에서만 고작 2대에 불과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와서 여기는 저기서는 이렇게 판다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냐라는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제일 많아서 그런 점이 되게 민망스럽고 죄송스럽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 영업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고 애꿎은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는 한두 차례 구두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5세대 5G 서비스는 아직 네트워크 품질이 불안정하고 관련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빼앗기에만 혈안이 돼 연간 수천억 원의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규모의 공예축제인 2019 공예주간이 진행됩니다. 공예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기획전시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서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탁자 위 수저와 밥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한국인의 서사가 담겨 있는 듯한 이 그릇들은 궁중음식 전문가가 직접 수집한 물건들입니다. 요거를 해놓으면 요게 짝이 맞지? 요거하고 같이 있어야 얘가 뭐가 스토리가 되고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서 자꾸 하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자수액자는 배우 이광기 씨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 사진을 붙여놓고 저 새처럼 멀리 나가서 내 이름을 떨쳐라 하셨던 그 마음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사랑으로서 느껴지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개최한 2019 공예주간의 본부 기획전시입니다. 이어령 문학평론가와 정량모 미술사학자 등 각계각층 공예 애호가 26명의 소장품이 모였습니다. 보통 여태까지 전시했던 것들이 창작자 중심의, 제작자 중심의 전시였다면 이번에는 공예의 쓸모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공예를 사용하는지. 이 외에도 금속과 도자, 목칠, 섬유 등의 작가 10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본부 포함 전국 359곳에서 열리며 체험 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로 두 번째로 맞는 이 행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널리 공유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가까운 데서 공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아닌 가치와 의미를 소비하는 시대. 이제 공예는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5주 연속 머물렀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를 보면 방탄소년단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빌보드 200에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난달 27일 차트에서 1위로 처음 진입했고 지난주 8위에서 9계단 내려갔습니다. 또 메인 싱글 차트 핫백 8위로 데뷔한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지난주 51위에서 이번 주 61위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초강력 낙태 금지법이 발효되자 미국 전역에서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도 낙태 금지법이 여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청사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잇따라 발효된 낙태 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이 국가적 행동의 날로 선포한 이날 미국 전역의 약 500여 곳에서 비슷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집회는 얼마 전 엘라바마주에서 사실상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한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발효시킨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 지지 입장인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가세했습니다. We're standing here at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 Republicans and the right wing in this country think they're going to get the court to reverse Roe versus Wade. We won't let that happen.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사무소도 미국에서 불기 시작한 낙태 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perience and evidence has shown that complete bans on abortion do not reduce the number of abortions. In fact, they drive them underground, jeopardizing the life,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the women concerned.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낙태 찬반 논쟁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 의원 선거가 내일부터 나흘간 국가별로 치러집니다. 표심의 향방에 따라 향후 EU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세력의 결집력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유권자 4억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수년간 혼란을 거듭해온 EU의 핵심 가치들을 재점검하는 계기입니다. 어느 성향의 정치 세력이 선전하느냐에 따라 난민 정책과 일자리 대책 등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난민, 반EU를 기치로 내건 우파 정당들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기반을 넓히며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Le direttive che non funzionano sulle banche, sul lavoro, sul commercio, sull'agricoltura, sulla pesca, sul risparmio, soprattutto ridando diritto al lavoro, alla salute, alla vita, alla speranza, cosa che queste regole europee hanno impedito. 이에 맞서 독일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한 진보 세력들은 유럽 통합의 가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Unsere Werte heißen, dass wir stolz auf unser eigenes Land sein können und gleichzeitig Europa bauen. Patriotismus und Europäische Union sind keine Gegensätze. 이번 선거를 통해 향후 5년간 EU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EU 행정부 수반격인 EU 집행위원장 선출과 직결돼 있는데 중도 우파 성향의 독일 만프레드 베버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I will fight against those who wants to destroy the Europe we built up. I fight against the nationalists. I fight against the populists. They will not destroy our today's European Union. 아울러 브렉시트 협상 난항으로 마지못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영국의 민심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온이 다시 여름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까? 네, 정말 하루 사이에 봄이 자취를 감추고 또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26.2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2도가량이나 높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동해안 지역과 대구 등 일부 경북 내륙 쪽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점점 더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치솟겠고요. 특히 대구와 강릉은 33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는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한데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미세먼지 시대, 이상적인 청소기의 조건. 강력한 흡입력과 미세먼지 차단력의 공존. 삼성 제트. 27개 에어홀 제트 사이클론으로 해결하다. 초강력으로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차단까지 동시에. 건강한 청소의 시작. 삼성 제트. 봉현님? 봉현님! 뭐라고 그러지?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에 이어 5G 요금제까지 5만 원대로 5G를 무제한. 오직 요플러스에서만. 요플러스 5G. 올여름도 많이 덥대요. 그래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 대신 시원함을 한 곳에 모았어요. 비교해보세요. 여름날의 하트 하이마트로 가요.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은 딱 잘라 어느 쪽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 대통령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한 기존 기준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오늘 공부해볼 주제는 나라 빚, 국가 채무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 채무를 놓고 좀 갈렸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뭐 건전한 토론이었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나오지만은 네. 그래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제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규모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네. 그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역시 이번에도 국가 채무 비율 40%는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전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OECD 전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100%가 더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로 해야 됩니까? 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되물으면서 이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40% 비율, 또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유지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라. 네. 지금 네. 굉장히 시급한 때니까 좀 더 적극 확장 재정을 하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빚을 예. 좀 더 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출을 더 써서 네. 좀 짧게는 빚을 지더라도 일단은 공격적으로 나라 돈을 풀어라 뭐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예, 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황이 어떤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청자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은 작년, 재작년 뭐 최근 3, 4년간 나라 살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게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해서요. 뭐 우리 가계 수입 지출처럼 국가 전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것으로 일단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예. 통합 재정 수지 2017년에는 당초 한 것보다 24조 원이나 이제 더 이제 수입이 들어왔던 거고요. 네. 예, 2018년에는 31조 원 넘게 이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근데 올해 일단 예상이 1,000억 원 정도가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요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그런 예산안대로 뭐 벌써 이제 500조 원 시대 뭐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는 좀 통합재정 수지가 악화될 전망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도 저 부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통합재정 수지. 그러니까 세수 걷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해가 곧 이제 다가오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500억 더 쓰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국가 채무가 있고 국가 네. 부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사에 따라서 좀 혼용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어떤 통계에서는 1,700조 원이야 우리나라 빚이, 또 네. 어때서는 뭐 600조 원이야 700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더 큰 개념이 국가 부채입니다. 하고 작은 개념이 국가 채무인데요.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가 채무. 예, 정부 또 지자체, 지방 정부가 어쨌든 빚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국가 채무고요. 네.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빚을 잘 보면은 국민연금도 실은 나라의 빚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걸 줘야 되고요. 네. 네. 군인연금, 뭐 공무원연금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주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는 빚이다라고 해서 광의의 빚을 국가 부채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나눠보면은 저게 이제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 부채라는 액수가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018년에 벌써 939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단위가 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조. 네. 네. 그러니까 저것도 실은 빚이라고 큰 틀에서는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2018년 말에 93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국가 채무, 아까 말한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만 해도 거의 이제 600조, 700조에 육박하니까 네. 큰 틀에서의 국가 부채는 1,600조 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럼 헷갈리시니까 우리가 일단 집중하는 것은 저런 네. 광의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뺀 네. 아까 화면에 나온 국가 채무만을 놓고 일단은 비교하고 OECD에서도 일단 통계 나온 것들이 다 협의의 국가빚, 이 국가 채무를 놓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과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어느 정도 져야 적정한가? 예. 제가 한 10억 정도 빚이 있어요.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근데 그런가요? 중동의 만수르 왕자가 한 100억 정도 빚 있다. 네. 이걸 이제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기준을 썼냐? 국가 채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채무와 GDP, 그러니까 즉 연간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과연 그 국내 연간 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가 되나 해서 그걸 40%로 좀 끊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임의적인 선인가요? 이게 임의적, 그렇죠. 어떤 법령에도 이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0%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네. 관례상 지난 2009년에 이제 이명박 정부, MB 정부 시절에 이제 40%로 관리를 좀 하자라는 이제 안이 나오면서 그 동안에 어떻게 됐던 지출을 많이 늘려도 40%를 좀 유지를 해왔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저게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이제 18년 말에 39.5% 네. 하고 2019년에 39.5% 이제 저게 요번에 추경까지 반영한 겁니다. 네. 추경 8조 원까지 하면은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왔죠. 하고 지금 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예산안대로 하면 2020년부터 이제 40%가 넘게 되면서 네. 네. 기획재정부는 거의 10년 넘게 해왔던 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가 넘으니까 예. 저걸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거가 뭐냐? 예. 뭐 어디 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만 따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주문한 거죠. 예, 대통령 입장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기획재정부는 실무 나라 부처고요. 살림을 예. 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고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현재 돈 풀 곳은 이제 재정밖에 없어서 예. 1, 2년 정도는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을 펼치자. 예. 대신 여기에도 좀 엇갈리는 게 있는데 이때 1, 2년 정도 우리가 빚을 많이 내서 쏟아붓는 돈은 복지라든가 뭐 이런 좀 중장기적인 데 말고 아주 단기적으로 경기를 확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곳에 이 확장 재정을 투입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결과적으로 이게 우린 1, 2년만 빚낼 거야라고 마음 먹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듯이 이번 한 몇 개월만 현금 서비스 받을게라고 갚여야지 하지만 한번 쓰다 보면
계속 못 늘죠. 되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니까 예. 자칫 한번 빚을 크게 늘리다가는 과거로 못 되돌릴 수가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세우고 적극 재정을 하자. 뭐 이런 예.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왜 40%냐를 할 때 OECD 평균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네. 외국 사례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건전한 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OECD 평균은 GDP 대비 113%고요. 우리는 지금 한 40% 정도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네. 연간 GDP가 한 1,200조 원 뭐 된다고 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0% 거의 3배가 넘는 프랑스, 영국, 미국도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해에 국내 총생산보다도 국가 채무가 더 지금 빚이 많은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독일도 건전하던 독일도 이제 76%. 근데 이제 저걸 보면 우리나라가 건전한데 저기에 대한 또 반론도 있어요. 이제 가령 저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발권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일단 달러를 발권해 가지고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보면 그 국가 채무의 1순위를 꼽히는 일본도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저 채무라는 게 다 일본 국민, 네. 자국 국민들한테 진 빚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빚쟁이지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면 순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은 국민들한테 빚을 졌지만 일본 정부가 네. 다른 나라들한테 받을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저 200% 넘는 채무도 실은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 또 유럽 네.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가 그래도 세계 2대 통화 아니냐 그런 거가 있어서 우리가 꼭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일본과는 뭐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40%를 좀 뭐 융통성은 둬야 되지만은 60%, 70%까지 늘리면 실은 이건 동등 비교는 좀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4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하로 관리해온 거는 건전하게, 네. 견실하게 해왔던 건 맞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그렇죠. 아니겠지만 네, 네. 전문가들은 그래도 기준은 만드는 것이 좋다. 네. 네. 그게 게다가 뭐, 네. 맞습니다. 45가 되든 50이 네. 되든. 하고 1, 2년에 이 적자 재정을 쓸 때 이거를 고정 지출로 만약에 늘리게 되면 네. 예. 다시 3년 뒤에 못 되돌리잖아요. 네. 계속 써야 되게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 그게 더 이런 중요할 지적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 일단은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네. 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합 재정 수지라는 게 예.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기금을 운용하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운용하고 거기에 기금 운용에 따른 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 재정 수지에서 저 기금 운용 수지를 뺀 거, 그 액수와 GDP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좀 우리가 막 지출을 많이 하고 적극 재정을 해도 그게 저 통합 재정에서 기금 운용 수지 뺀 그 액수가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상 더 크게 악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관리 재정 수지 관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통상 그 기금 운용 수지의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통합 재정 수지에서 조금 흑자를 내도 내죠. 예. 기금 운용 수지가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은 지출을 못 하겠죠. 네. 예. 더 아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것도 일단은 연연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보면은 2018년에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0.6%. 네. 예.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예. 하고 2019년 올해도 실은 마이너스 2.3%. 그런데 2022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문제 저 마이너스 3%는 지금 유럽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아, 저건 기준이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저 마이너스 3%도 좀 지키려는 노력을 좀 하고는 있죠. 예, 그 사이에 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적극 재정을 펴서 2020년, 21년에 확 경기가 살아나면 되는 예, 거죠. 살아나면 것이 최선의 현재로서 우리가 바랄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KDI가 결과적으로 또 한 번 하향 조정을 해서 2.4%로 이제 낮추게 됐고요. 네.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1% 후반을 전망하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IMF도 그렇고 뭐 OECD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현재 돈 쓸 곳은 돈 쓸 수 있는 데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밖에 없다. 예, 과감한 재정을 쓰라는 이제 권고 사안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제 이 조언에 따라서 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 논란이 지난번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제 기재부와의 기획재정부와의 예. 어떤 좀 불협화음 이런 모습으로 비춰준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외국계 뭐 전문 기관들이 다 현재는 경기 부양을 한국 경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어디다 투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투입해야 되는 돈은 어떤 사회 복지를 늘리는 어떤 장기적인 사회 제도 개혁 프로그램이 아닌 네. 경기를 부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뭐 단기 몰핀 같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을 할 때 쓰는 이제 뭐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SOC 같은 것들은 좀 무시하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단기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예. 힘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혁신, 뭐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지출, 물론 이제 소득의 일분위 계층들의 어려운 힘든 분들을 뭐 지원하는 것도 예. 있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고 네. 한 1, 2년 새에는 좀 성장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라든가 사업에 인위적으로 필요한 경기 부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게 토건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이 투입한 게 빚을 발하지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간다면 자칫 이게 빚이라는 게 네. 임계점을 넘었을 때 좀 확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추경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 추경보다는 더 경기 부양 추경 쪽으로 아예 몰아쳐서 가서 단기 성과를 한번 내보는 쪽에 도전은 네. 어떨까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확장 재정은 실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 이번 재정전략회의 세션 3를 보니까 재정 혁신이 또 논의였어요. 이게 뭐냐? 지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재정이. 쓰자. 네, 네. 잘 쓰자. 좀 아껴 쓰고 돈 안 나갈 때 안 나갈 때 좀 고르자. 이런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쉬운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